네,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체제에서 경제, 또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특별히 또 경제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 정책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대선이 끝난 시점에서 향후 증시 흐름과 관련주 흐름들 오늘 집중적으로 긴급 진단하겠습니다. 현대증권 오성진 리서치센터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중요한 시기에 또 와 주셨는데요. 뭐 시장이 일단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들을 좀 머금고 출발을 했는데요. 이번 18대 대선 결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요? 뭐 대선이 중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중립 변수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경제 이슈가 핫 이슈로 작용하지 못했고 사실은 이제 복지와 같은 정책들이 핫 이슈로 작용하다 보니까 증시는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갖지 않고 이제 흘러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사실 선거라는 것은 그 전에는 친서민적 정책들이 거의 본물을 이루고 또 박근혜 그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복지, 또 국민이 행복한 나라, 뭐 이런 쪽에 이슈를 제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장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들어가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환호하지 못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성장, 어차피 새로운 정책을 끌고 가고 앞으로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보면 성장을 빼놓고는 복지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점차 바뀌어가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명박 정부가 왔던 정책에서 연장성산해서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증시는 좀 안도를 하면서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일단 마음이 쏠려가는 쪽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거창한 슬로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747.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이 정부도 정부이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뒷받침이 안 돼서 목표가 한참 미달을 했었죠. 자, 이제 복지와 함께 또 성장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셨는데, 이번 그 대선전이 계속 펼쳐지면서 여나 야나 공이 나왔던 것이 경제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예. 강도에 좀 차이만 있는데, 결국 경제 민주화라는 게 기업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었는데요. 예,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게 될까요? 경제 민주화 이슈 네. 뭐 여러 가지 이슈인데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경제 민주화를 하면서 이제 2세 체제로 넘어가면서 그 재벌 구조에 대한 투명성 확보 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재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부품 업체들은 하청 업체들에 대한 이익을 빨아먹으면서 이제 성장하는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걸기라는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 사실 부품 업체와 함께 공생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사실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기본적인 핵심 맥락은 뭐냐면 예. 환율 정책에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GDP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위주의 정책을 끌고 가야지 결국 수출 기업들이 돈을 벌고 그거에 따라서 고용이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지는 그러면서 이제 한국 경제가 탄탄해지는 이러한 구도를 가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재벌 기업들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전략에 환율 약세 전략을 용인해 왔다는 거거든요. 결국 지나가 봤더니 사실은 아무런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없이 재벌들에 대한 배불기까지만 나서기 때문에 환율 정책을 약세 정책으로 계속 가져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경제 민주화 정책을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 환율에 대한 약세 전략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렇다 보면 글로벌 여건상 강세 전략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와 같은 그 경제 민주화 정책이 환율에 있어서 강세에 대한 부담이 되면서 또 수출 기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적절히 조절해 갈 거냐라는 것이 네. 가장 큰 관심거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들의 출자 총액 규제라든지요, 경영권 승계, 그리고 또 중기화의 상생 방안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실제 이제 집권 이후에는 환율 변수가 대단히 중요할 걸로 얘기를 하셨어요. 보다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늘 이제 새로운 당선인이 결정되면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정부 기존의 또 부처들과 정책들을 합의하면서 조율하면서 새롭게 이제 좀 부각시키는 미는 그런 그 테마나 분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쪽이 될지 또 언제쯤 이게 가시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때까지 복지에 올인하더니 지금 성장 동반이라는 이슈를 좀 오늘부터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이제 성장을 한다면 한국 경제를 끌고 가 성장률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성장을 높인다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의한 성장을 끌고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투자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버캡하거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급 과잉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의한 성장을 끌고 갈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성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소비에 기대어서 수출하는 전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차들이 나타난 그 배경도 보면 글로벌 경쟁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수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여행객들이 이제 중국에서 여행객들이 많이 밀려 들어오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1000만 시대를 넘어서 일단 뭐 1200만 명, 1300만 명 향해 가고 향후에는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 활성화 정책 은 결국은 해외 유입 인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인력도 유입을 해야 되겠고 여행객도 유입하는 이러한 아시아, 팬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의 위치를 높이는 이러한 전략들도 역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뭐 엔터테인먼트가 강한 나라로 어느 날 봤더니 발돋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쪽도 여전히 좀 매력적인 그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주체가 정부, 기업, 가게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는 뭐 이미 지금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해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네. 기업도 그렇게 투자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소비 쪽이 중요한 건데 그 말씀을 이제 뒷부분에 좀 더 얘기를 하실 거고요. 네.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주식시장은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어떤 정책과 테마들이 부각될 것인가 긴급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어떤 정책들을 펴겠다고 특별히 경제 정책들을 제시를 했는지 주요 정책 공약에 따른 업종별 영향들 또 어떤 업종들의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지원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제18대 대통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탄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수혜주 찾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 보여왔는데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이끌어갈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시장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주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책부터 보시죠. 네, 주요 정책으로 그동안 이슈가 됐던 경제 민주화, 늘지오 일자리 정책, 안전한 사회 만들기와 창의적 문화 국가 만들기, 정부 3.0 시대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정책별 관련주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슈가 됐던 경제 민주화 관련주들 보시겠습니다. 네, 신규 순환 출자 제한과 출총제 부활 반대, 제2금융 금산분리 규제 반대와 관련주로는 경봉과 필링크, 에이텍, 한국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늘지오 일자리 정책 관련주들 보시겠습니다. 창조적 경제와 고용 불안 개선, 고용 복지 확충과 그리고 관련주로는 사람인 HR, 다우데이터, 윌비스, 에스코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복지 사회 만들기 관련주들 보시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무상교육 강화, 노인근로 장려 세대 정책을 제시했고요. 관련주로는 아가방 컴퍼니, 고령 메디앙스, 오텍, 바이오스페이스 그리고 신라 SG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문화 국가 만들기 관련주들 보시겠습니다. 문화 관광시설 확충과 문화재정 2% 달성, 그리고 문화기본법 제정이 있고요. 지역 특성화를 통해서 한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주로는 하나투어와 호텔신라, GKL이 있고요. 관광주로는 모두투어, 파라다이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련해서 정부 3.0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주요 내용들 보시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 그리고 정보통신 콘텐츠를 육성하고 방송을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ICT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클라우딩 시스템 활용을 정책으로 제시했는데요. 관련주로는 정보통신의 다우기술, KINX가 있고요.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해서는 KMW, 모바일 리더, 오늘과 내일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관련주들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 모두를 중산층 70% 이상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부자 국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 말처럼 일자리도 늘어나고 가계부채도 줄어들어서 2013년부터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원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아직까지는 당선인 신분이죠. 예, 정책들을 비교를 쭉 했습니다. 경제, 민주화, 일자리, 복지, 문화, 정보통신까지 봤고요. 다시 앞으로의 증시 흐름들 오성진 센터장님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 자체, 우리 대선도 중요하지만 이제 글로벌 상황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글로벌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이고 미국, 중국 또 주요국들의 정권 교체가 마침 올해 다 있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 공조를 가져가느냐, 또 어떤 정책들을 해갈지 그런 거 교집합들을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미국은 돈 풀기 나섰습니다. 예. 돈 풀어서 달러 약세를 만들어서 제조업 경쟁력을 살리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셰일가스가 나왔습니다. 셰일가스 나와서 백투 USA입니다. 제조업을 해외 나가서 할 필요 없이 미국에 와서 해라. 그러면 셰일가스를 통해서 낮은 원가 경쟁력을 높여주고 달러 약세를 통해서 수출 가능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동안 2006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30% 떨어졌고 실업률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미국은 제조업 살리기 좋은 여건들을 마련해는 쪽으로 가 있고 앞으로 미국 정부는 오바마는 여기에 올인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한국의 이제 맞대응 전략인데요. 중국도 사실은 수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돈 풀 수 있는 여건은 중국도 안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돈 풀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강세를 일방적으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과연 할 거냐인데 결국 미국이 좋아져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날 경우에 수출해서 이제 먹고 사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을 어떤 분야에서 높일 거냐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한국의 과제라는 거고요. 극복해야 될 것은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극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 강세 압력이 상당히 높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중국하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가 살아나서 이제 수출이 살아나는 수혜를 보면서 결국 하반기 들어서면 강세 압력이 약해질 겁니다. 유럽하고 이제 일본 전략인데요. 일본도 역시 강세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 풀고 있습니다. 유럽도 21을 통해서 돈을 풀고 있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 푸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환율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같이 이 글로벌 경제에 동참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탈락할 거냐라는 그런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환율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좀 대응해야 예.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센터장님. 이렇게 예.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미국이 돈 풀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예. 일본도 그 대열에 동참해서 이제 아베 정권에서 윤전기 돌려가지고 그렇죠. 인쇄해가지고 돈 찍어내겠다는 예. 건데, 그럼 우리도 돈 찍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결국 이제 보시면 내수에 의해서 성장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GDP의 50%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은 다 해외 나가 있는 상황이고 네. 내수가 이제 5천만 명이거든 인구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5천만 명이 소비를 펑펑 한다 하더라도 항상 한계가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성장으로 가지 못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저금리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정책을 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면 결국은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돈 푸는 것이 답이 아니라 이런 여건들을 수출해서 제조업 경쟁력 특히 이제 왜냐하면 선진국이 돈을 푸니까 네. 그만큼 돈을 푼 것은 결국 소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편성해서 그 수혜를 함께 따먹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한국 경제의 과제라고 새로운 정부가 여기에 좀 청사진을 내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가 지금 기축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달러화나 뭐 엔화나 유로화는 찍으면 사실 유통이 될 수 있지만 원화를 뭐 아무리 찍어봐야 글로벌 시장에 사실 유통되기 어렵고 물가 상승이나 후유증만을 남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정책들, 글로벌 정책들을 가지고 가기가 어려운데요. 자, 이제 글로벌 시장을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좀 확장시켰는데 그러면 글로벌 환경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뭡니까 내년에?
재정절벽입니다. 말씀하셨고, 재정절벽. 예. 재정절벽 지금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이제 대립 관계에 있는데요. 예. 조율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벌어졌던 것이 점차 좀 좁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걸 보여집니다. 이걸 마무리 못 지으면 여전히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하강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로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는 상승 턴이 필요한 그 상승에 대한 동력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정절벽 이슈를 어느 정도 여하하게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 현재 상당히 미국 경제를 비롯한 이제 글로벌 경제의 청사진을 그리는 그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거는 결국 이제 2006년에 미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당했고, 2010년에 이제 유로존 위기를 같이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부 다 쪼그라드는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와 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찾을 거냐라는 그 실타리는 사실 미국부터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은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고용도 살아나면서 제조업까지 살아나게 되면 이 여파가 결국은 아시아까지 와서 한국까지 오는 이러한 구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기가 과연 어느 정도 회복하느냐, 어느 정도 강도로 나타나느냐, 이 두 가지 변수가 내년 2013년의 큰 그림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사실 좀 중국의 기대였고 중국 경제 회복세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중국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것보다 더 미국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고요. 자, 2013년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올해 장인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2013년 그림들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 대선이 영향을 줘서 내년이 뭐 잘 될 것이다 이렇게는 제기를 사실 안 했는데 오늘 나오는 얘기들은 정권 초기에는 또 주가가 많이 올랐다니까 연관지어서 2013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면 선거하는 애가 대부분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그러네요. 2008년도 안 좋았잖아요. 네. 항상 5년 주기설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설로 보면 정권 말기는 가장 경제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이고요. 초기는 새로운 정책 펴느라고 어떤 성장 동력이 별로 없습니다. 네. 뭐 그림을 마련하는 거고. 결국 2년차, 3년차가 가장 핫합니다. 왜냐하면 성장 동력도 세고 정책 의지도 강하고 레임덕 현상 오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전체 시각적으로 2014년, 15년 정도를 큰 그림을 좋게 보고 있고 2013년은 2014년, 15년 좋은 상황을 막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준비 과정에서 상반기가 상당히 준비하는 혼란기가 될 수 있겠죠. 이쪽도 정책도 해보고 저쪽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정부가 해놨던 거에 대한 마지막 해결을 잘해야 청산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청산을 잘해야 새로운 그림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것이 그 가계부채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고요. 주택 시장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도 상반기 해결해야 될 상황이고 원화 강세 압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역시 마련해야 될 상황이고요. 중국이 갑자기 투자 경기가 얼어붙었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이와 같은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잘 맞물려져서 미국이 경제에 대한 청사진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경제 지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여파가 한국까지 오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은 상황에서 주가도 트렌드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상저하 고의 패턴인데요. 고점은 다른 증권사들과 비교해서는 높으신 편인가요? 평균적인가요? 전 저희가 한번 2250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에버리지 수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을 지수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에 한 장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내년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경기 회복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얼마나 돌아서느냐, 말씀하신 미국, 중국, 우리도 그렇고요. 경기가 좀 터닝하는 그 가능성이나 시기들은 내년 언제쯤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껴지려면 투자 여러분들이 느끼려면 한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 돼야 좀 따뜻해졌구나 이런 느낌이고 뭐 언론의 뉴스나 이런 플로우들 보면 여전히 좀 안 좋은 뉴스들이 그러니까 경제에 관련해서 또 중국이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좀 지방 정부들이 갖고 있는 부채 문제라든가, 그다음 공급 과잉이 많거든요. 그리고 소득 양극화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거에 의해서 오히려 플러스 기어보다는 마이너스 기어가 좀 되지 않겠는 좀 우려도 좀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 대통령이 코스피 3,000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박근혜 당선인도 이 대선 직전에 거래소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임기 내 코스피 3,000 갈 거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꿈은 기억하되 또 이 공약들은 보면 또 좀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자, 2013년 증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아마 센터장님과 저희가 그 올해 전망을 했을 거예요. 예, 저도 기억, 그때는 예. 이제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유럽 재정위기였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해결되느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느냐. 네, 그래도 그렇죠. 이제 올해 시간은 끌었지만 그 문제는 극한 상황을 안 갔단 말이죠. 그렇죠. 내년 얘기하면서는 그런 얘기보다는 경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쭉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서 2013년 증시의 가장 그 중심 키워드 그리고 대응 전략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각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진국은 돈이 없습니다. 재정 적자 문제가 남아 있고요. 중국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해결될 성장통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면 역시 소비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 소비가 살아나야 경기도 살아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통 분모에 있는 것이 소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소비 관련주에 주목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제가 보기는 그렇다 보면 소비라고 하면 IT하고 자동차가 소비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필수 소비재도 소비주인데 필수 소비재가 내수주가 아니라 이제 수출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하면서 뭐 아모레퍼시픽 이건 내수 소비주라고 오리온도 내수 소비주인데 사실 수출주로 돼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얘네들도 이제 내수 소비주도 이제 수출주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국 수출주냐 내수주냐 이런 논쟁보다는 사실은 소비주에서 결국 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느냐라는 이런 이슈를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IT는 제가 이제 94년도부터 IT 애널리스트를 그 당시 했었는데요. 예. 보니까 IT가 구조조정이 다 끝나 있어요. 음. 왜냐하면 세트 메이커 업체들, 뭐 소니가 그동안 유명했는데 다 넘어가 있고 반도체도 구조조정이 돼 있고 디스플레이도 구조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IT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있어서 소비재의 좀 선두주자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소비재 중에서 환율 압력 때문에 상당히 좀 고전하면서 그 다음에 또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캐파를 늘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 좀 잘 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은 1인당 GDP 이제 5,000불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소비주들이 또 역시 우리 내수주가 수출주로 전환되면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면 충분히 종목 차별화해서 성과가 높게 나는 이러한 상황도 가능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긴급 진단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의 증시 전망과 2013년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